저는 40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제 가족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뭘 하든 믿었고 의심한 적이 없었죠. 특히 아이 관련한 부분은 전적으로 아내가 챙기도록 했습니다. 맞벌이라 서로 바쁘다 보니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저는 돈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과 아이를 챙기는 그런 식이었어요. 매달 제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 학원비였죠. 영어, 수학, 미술까지 3가지 학원에 다닌다고 했고 그 금액만 해도 월 120만 원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저 요즘 사교육이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사건은 제가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본 날이었어요. 평소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을 그저 금액만 보고 넘겼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수신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다닌다는 학원 이름이랑 달랐어요. 예를 들어 꿈나무 수학학원이어야 하는데 거래 내역에는 이상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착오겠거니 했지만 다른 이체 내역들도 확인해 보니 전부 이상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무려 6개월간이요. 합치면 거의 7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학원장 개인 계좌로 넣고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요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 혹시 이거 학원비 이체 이름이 이상혁으로 나가던데. 그 학원장 이름이야? 아내는 잠시 정색하더니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그 원장님 이름이 이상혁이야. 요즘 세금 문제로 학원 계좌 안 쓰고 개인 명의로 받더라고. 그 말에 저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가정에 충실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내는 야근이 늘었습니다. 원래 직장은 오후 5시면 끝나는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저녁 8시까지 회의가 많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늦게 들어왔고 때로는 회식도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 날은 꼭 샤워를 2번 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샤워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또 하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다시 보고 나니 하나하나 다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었지만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카오톡 미리 보기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마워. 생활비 때문에 마음 쓰였는데 정말 든든해. 발신인은 이상혁.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더 보려 했지만 아내가 돌아오는 소리에 급하게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이상혁. 그 이름 3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학원 원장이라고 했던 그 이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보냈을까요? 생활비. 자기야. 고마워. 이런 단어들이 왜 학원장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점심시간에 조용히 학원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닌다는 학원.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학원 이름은 존재했지만 학원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이상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구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고 아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몰래 휴대폰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잠금 설정을 걸어놨고 지문도 인식 안 되도록 설정해 놨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아내는 구글 계정을 노트북에 연동해 놨고 크롬 자동 로그인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 아내의 이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봤어요. 아내가 이상혁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 심지어 그 남자의 생활비 내역. 아내가 렌트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스캔 파일. 차량 렌트 비용을 아내가 대신 납부해주는 정기이체 설정. 모든 게 정리된 엑셀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들 학원비라고 매달 빠져나가던 그 돈. 그게 전부 어떤 백수 남자의 생활비였다니요. 제가 피땀 흘려번 월급에서 매달 120만 원씩을 그 남자의 밥값과 월세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매일 밤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려 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짜 웃음, 가짜 관심, 그리고 가짜 가족. 제 삶은 순식간에 가면극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방식은 피하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단 한마디 반박조차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학원비가 빠져나간다는 명목으로 이상혁이라는 남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건 확인했지만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내의 카카오톡 백업 복원 시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백업 설정을 자동으로 해놨고 저는 노트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복원됐고 저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남자와 함께 찍은 커플 셀카, 놀이공원 데이트 사진, 모텔 간판이 찍힌 투샷.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1주년 기념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사진 속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촛불 위에 초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그 둘은 이미 1년 이상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살고 있는 동안, 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 또 매일 같이 제 얼굴을 보면서도 그 남자와 기념일을 챙기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고 진심으로 토할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예 매일 밤 차량 블랙박스와 위치 추적기까지 동원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고 블랙박스는 자동 저장이 되도록 설정했죠. 어느 날 아내는 야근이라고 했는데 위치 추적 결과 차는 회사가 아닌 아예 다른 동네에서 멈췄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그 남자가 차에 타더라고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결국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린 곳은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빼박이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동생활비 카드로 모텔, 식당, 카페 등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 영수증에는 인원수가 적혀 있었는데 2인 기준이라고 명시된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매주 토요일. 제가 아이를 데리고 축구 교실에 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애인과 점심을 먹고 모텔을 들렀다 나와서 저녁쯤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남자와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대. 내가 안아줘야겠지라며 순수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엄마는 회사에서 힘든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증거가 모이자 저는 아내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혁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조사했어요. SNS, 포털, 모든 걸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예전에 아내와 같은 대학 동아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극 동아리. 10년 전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둘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분명했어요. 어쩌면 과거에 한번 불이 붙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간 걸 수도 있었죠. 더 소름 끼쳤던 건 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 하객 중 하나가 바로 그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전율이 돌았어요. 제 결혼식에서 웃고 있는 그 남자. 저는 그저 아내 친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가 바로 지금 내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전에 이 인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보라고요. 일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상간자 소송 경험 많은 곳으로 예약을 잡고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갔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돈 거래 내역, 카드 영수증, 블랙박스, 위치 추적, 카톡 대화, 사진, 영상.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죠.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 측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 잘하셨네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실히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 방기 부분까지 포함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7년을 함께 살고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결국 이런 결말을 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선택했어요. 아내가 늘 야근이라고 말하는 수요일 저녁. 전 회사에서 조퇴를 했고 아이는 친정에 맡긴다는 아내 말은 거짓인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제 부모님께 부탁해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따라갔어요. 예상대로 그 남자와 만나더군요. 두 사람은 또 모텔로 들어갔고 저는 프런트에서 예약 확인을 부탁했어요. 법적으로 확인은 어려웠지만 제가 CCTV를 틀어달라고 했고 잠시 머뭇거리던 직원이 몰래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끝내자. 가면은 벗겨졌고 나는 이 연극에서 하차하겠다고요.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한 그날 밤. 저는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뛰쳐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버릴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더 이상 뒤에서 증거만 모으는 사람이기 싫었어요. 이젠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얼굴을. 진짜 가면 벗겨진 민낯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섰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2층 207호. 거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고 조용히 연락만 해주세요.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어요. 원래 이런 요청은 못 받아준다고. 하지만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캡처본을 보여주며 무게를 실었고 결국 그는 객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벨이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둘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씻고 있겠죠.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고 거기서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눈이 커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 그대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 이상혁이 나왔고 그는 저를 보더니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네. 그 인간도 저를 알아봤어요. 제 얼굴을 기억 못할 수가 없었겠죠. 결혼식장에서도 마주쳤고 집에 놀러 온 적도 한두 번 있던 놈이었거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학원비. 내가 그 돈 받았냐? 그 말에 아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그 인간은 말을 하려다 멈췄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차분했어요. 이상하게도 1년 넘게 내 돈으로 내 밥 사 먹고 모텔비 내고 렌트카 굴리고 다녔다더라. 생활비 받았지. 명품 선물도 받았고. 아내 명의로 보험도 들어놨다면서.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은 이미 며칠 전 다 타버렸거든요. 그 인간은 결국 뒷걸음질 쳤어요. 말을 꺼내려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뿌리쳤어요. 넌 왜 그랬어? 애 핑계대고 돈 빼돌리고 생활비는 내가 벌고 아들 돌보는 건 내 부모님이 해주고 넌 그 시간에 그놈이랑 모텔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비겁하게도 넌 내 돈으로 다른 남자 키운 거야. 내가 생활비 보태달라고 말한 적 있냐? 카드값이라도 줄여달라고 한 적 있어? 아들은 내가 키우긴 했냐? 그래도 난 의심 한 번 안 했어. 근데 넌 최소한의 선도 안 지켰더라. 그녀는 그제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처음엔 진짜 그냥 친구였어. 그 사람 힘들다고 해서 조금 도와준 거고 그러다 내가 감정이 흔들렸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또 외로웠다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들은 늘 외로웠다고 말하죠. 왜 외롭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왜 외롭다고 남자랑 모텔을 갑니까? 그렇게까지 외로우면 대화를 시도했어야죠. 상담을 요청했어야죠. 아니면 이혼을 요구했어야죠. 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도 안 하고 제 인생을 농락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거 다 증거 있고 변호사도 준비돼 있어. 상간자 소송도 진행할 거고 너한텐 친권 안 줄 거야. 양육권은 내 거고 넌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이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호텔에 머물며 남은 증거를 정리했고
다음 날 곧장 법원에 이혼 신청서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이상혁을 제 회사 근처로 보내 괴롭히려 들까봐 미리 경고했죠. 회사는 저를 보호해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퍼졌습니다. 결혼 7년 차. 사랑했고 믿었고 아끼던 아내는 사실 다른 남자의 월세를 내주던 여성이었어요. 제가 아들 학원비라고 믿으며 보낸 돈은 그 남자의 밥값과 침대값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던 거죠. 법원에 제출한 소장 접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넣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소송이 이렇게까지 빨리 들어올 줄 몰랐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연락을 피하다가 결국 저와 대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아들도 상처받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처요? 상처는 지금 내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 신뢰가 무너진 순간 인간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끝이 내 자식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빼돌린 불륜이었다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죄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재산 분할해서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환경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판사 앞에 내밀었고 결국 판결은 저에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집은 제게 돌아왔고 아내는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상간남. 그는 생각보다 더 구질구질했습니다. 처음엔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있냐며 나 몰라라 하더군요. 그런데 법원에서 불륜 증거가 확실하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백수였고 2년 전엔 전 여친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난 이력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걸 알고도 그 남자를 돌봤습니다. 그에게 렌트카를 내줬고 생활비를 지급했고 병원비까지 대납했더군요. 가관이었던 건 그가 보낸 문자였어요. 자기야, 다음 달에도 힘들어. 보험료 대신 내줘. 내가 있어 다행이야. 그 인간은 제 아내를 연애 상대로가 아니라 후견인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면 왜 생활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을까요? 왜 학원비라고 위장했을까요?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고 이기심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진행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를 탓했습니다. 너가 너무 무심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하지만 제가 블랙박스와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자 두 분 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그렇게 애썼던 당신들. 그런데 그 손자 이름을 팔아 외간 남자 밥값을 뗀 며느리라니. 아이에게는 아직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따로 살아야 해라고만 했어요. 아이는 며칠간 울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빠른 아이인 줄 몰랐습니다. 아빠, 그럼 나 이제 엄마랑 못 살아?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집으로 보내고, 주말엔 축구교실 데려다 주고, 피곤한 몸 이끌고도 가족여행은 꾸준히 가고, 그 모든 게 무의미한 희생이었나. 아내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그 사람은 날 항상 위로해줬어.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위로는 침대 위에서 받은 건지, 모텔에서 받은 건지, 심지어 회사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고의로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 판결문을 보고 공유했는지 금방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갔고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저를 탓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했는데도 폭력 한 번 안 썼다니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사람이 잘못한 상대에게 손찌검하지 않았다는 것조차 대단하다고 불릴 만큼 이 사회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 회사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일터까지 잃은 셈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잘 살아가면 다시 아들만큼은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며 모든 그녀의 흔적을 치웠습니다. 옷장, 화장대, 욕실에 남겨진 헤어롤 하나까지도. 그녀가 남긴 건 가짜 미소와 외로웠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보다 허탈감이 클 줄도 몰랐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법원 복도에 서 있던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쌍방간 재산 분할 조정 및 양육권 확정, 위자료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 귀엔 그 말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내가 그렇게도 아꼈던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법률 한 줄로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어요. 아내는 법정 끝자락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 그녀가 지키려 했던 남자. 그녀가 그토록 보호해주던 이상혁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잃고 혼자였던 겁니다. 상간 소송은 제가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그는 판결금 2천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겨우겨우 매달 50만 원씩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웃겼습니다. 그런 줄도 몰랐다니. 엑셀로 생활비 내역까지 정리해서 봤던 인간이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상황만 처절한 척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며칠 후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간 휴직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상사도 동료도 다 이해해줬고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지고 싶었어요. 회색 건물, 거짓 웃음, 가면 쓴 인간들, 그런 것들로 둘러싸인 삶이 너무 숨막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숙소는 한적한 해변가에 있는 오래된 원룸이었고 주변엔 카페 하나와 작은 슈퍼밖에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밤엔 조용히 와인 한 잔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난 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속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인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람은 한 번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건 끝이에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덧대도 그 자리는 어긋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내 얼굴이 거울에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오랫동안 못 읽었던 책들도 한 장 한 장 다시 넘기게 되었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바다 냄새가 좋다고 생각할 여유도 생겼어요.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느낀 감정, 오늘 먹은 음식, 떠오른 생각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아이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고 아빠 언제 와라는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짧은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불법 영상 촬영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범인은 모텔 이용 고객의 영상을 몰래 저장하다 신고당한 직원이었죠.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거를 수집했던 바로 그 모텔이었습니다. 잠시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아내와 그 남자의 영상도 그때 찍혔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도 그 영상이 유출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닫았습니다. 이젠 그런 것에도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제 분노는 이미 제 삶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는 복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를 누구의 거짓된 말에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바닷가를 한참 걸었습니다. 별이 수없이 박힌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 가득한 어두운 해변 위를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할 시간이야.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